안녕하세요. 최항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피스텔 그러면 흔히들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어떤 수익성의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하락을 하니까 이런 저금리 시대의 투자의 대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를 그냥 단순하게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피스텔 결론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좀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게 오피스텔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피스텔 좀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정의를 저의 방식대로 조금 해석을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피스텔이란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이란 때깔 좋은 자산의 블랙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의 제목도 어쩌면 오피스텔은 때깔 좋은 자산의 블랙홀이다 라고 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 오피스텔 광고하는 분들도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하시거나 건설하거나 시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욕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욕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러한 독자들, 구독자들 분들이라든가 또 가끔씩 구독을 누르지는 않으셨겠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우연찮게 이 채널을 들리신 분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관계자 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운용하거나 불리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오피스텔이 그렇게 적절한 투자의 자산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전개할까 합니다. 다음 편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원인 때문들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기 전에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짚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먼저 준주택으로 구분이 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실평수 기준으로 해서 한 50에서 70%. 만약에 분양 면적이 20평형이다 라고 하면 실제 전용 면적, 실평형은 10평일 수도 있고 한 12평 정도 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20평형이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실사용 면적이 20평은 아니고요. 거기에 한 50%에서 70% 정도가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이라든가 구획별 발코니 같은 것들은 설치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발코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하면 수익성이라든가 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법상으로 이런 발코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서 이런 발코니 같은 거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거이냐 비주거이냐를 만약에 구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입신고를 했느냐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택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구분이 될 거예요. 만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것은 주택으로 볼 수가 없고요. 부가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주거용이다라고 한다면 전입신고를 하면 이거는 주거용으로 보아서 주거용이 되면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1세대 다주택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고 또 내가 분양을 받고 운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업자용으로 쓸 것인지 뭐 이렇게 사무실용으로 쓸 것인지 잘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이런 오피스텔은요, 입지들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역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지가 좋고 직장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소위 말하는 위치빨이다, 입지빨이다, 로케이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입지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상당히 괜찮은 자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면 또 오피스텔의 어떤 수익률 같은 것들을 따져본다면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요 같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화면들 잘 한번 따라오시면서 설명을 잘 들어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오피스텔을 2억 원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2억 원에 분양을 하면 내가 당장에 어디 지나가다가 뭐 2억 원 분양한다 라고 한다면 2억 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2억 원을 주고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자산이 나의 소중한 자산, 내가 아껴 쓰고 내가 노동을 통해서 성실하게 벌었던 그러한 소중한 귀한 자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내가 또 운용 자산들이 더 작은데도 오피스텔을 살 수가 있거든요. 주로 어떻게 사죠? 예, 어디 지나가다 보면 지하철 역세권이라든가 이런데 휴지라든가 이런 거 들고 이제 서 계시는 또 아주머니들 그런 분들 계신데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삐끼 아줌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괜찮은 어떤 투자 상품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커피 한잔 하고 가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할까 한번 안 그래도 투자할 데가 없는데 마침 또 있는 어떤 자본이 있는데 자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까 할 때 따라가면 어디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네, 분양사무소를 데려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분양상담사님이 상담을 해서 이러한 오피스텔의 특장점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투자할 자산이라든가 운영할 용처들이 별로 없으니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면 상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이 시대에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다른 곳에 투자를 해봤자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감언이설로 혹하게 꼬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찮긴 한데 문제는 내가 돈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없다. 그 4천만 원,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은 결과적으로 어떤 돈이냐면 내가 퇴직금 중간 정산에서 의외로 갑자기 생겼던 꽁돈 같은 4천만 원, 5천만 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하고 팔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 대출금 갚고 또 여러 가지 비용 처리하고 나니까 남아있는 그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중한 자금이 있을 때 딱 어디선가 휙 나타나서 내 뒷덜미를 유혹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너무 나쁘게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오피스텔도 그러한 딱 안성맞춤인 투자의 자산이다. 나 돈 4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분양가 2억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걱정 마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대출금리 집단대출 형태로 해서 상당히 저리로 이번에 은행에서 따왔다 얘기하면서 금리는 3%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내가 분양을 받으면 지금 분양을 받아놓으면 보증금 2천에 월세 한 7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얼마냐? 2억 원의 분양가에서 대출이 1억 5천이 들어 1억 5천을 갖다 일으킬 수가 있다면 실투자 금액은 뭐 5천만 원인데 거기에서 또 준공 후에 월세를 놓으면 보증금 2천만 원이 다시 리턴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투자 금액은 얼마다?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물론 이자는 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투자를 해서 실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 일단은 따져보실 게 1억 5천의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의 대출 금액은 연이자가 3%를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연이자가 450만 원에다가 연 임대 수입 75만 원에다 12를 곱하면 연 임대 수익은 9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 임대 수입에서 연 이자를 빼면 결국엔 450만 원이 나에게 연 수입, 순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투자했던 돈은 얼마예요? 보증금 리턴되고, 그 다음에 대출 1억 5천 했으니까 결국에는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근데 왜 이게 3천만 원이냐면 실제로는 빼면은 1억 5천에서 예상 임대료 2천만 원을 하면 1억 7천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기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연 15%. 야, 요즘 금리가 은행 가봤자 1%대 금리야. 1% 초반대 금리야. 거기에다 이자소득세 공제를 해봐. 시질금리는 0%대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만족하겠어? 얼마나 이 앙증맞은 은행 이자율 수익률이야. 이런 시대에 최적의 상품. 더군다나 이게 어디 시골에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초역세권. 또 이 역이 어떤 역인 줄 알아? 야, 환승역이야. 환승역. 더블 역세권인데 좀 이따 그쪽으로 전철 하나 더 연결돼. 트리플 역세권이야. 야, 유동인구 봤지? 엄청나게 많지? 여기 지지 않는 태양이야. 마르지 않은 샘물이야.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임대할 사람들은 수두룩 빡빡해. 더군다나 주거 용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무실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 걱정하지 마. 괜찮잖아. 수익률 봐봐. 15% 아니야. 요즘 15%짜리 수익률이 어디 있어. 한번 해봐. 속는 셈 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거를 통해서 따박따박 월세 받는 재미에 월급 받는 것처럼 이런 어떤 느낌들도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생뚱맞게 제가 여쭤보니까 좀 갑자기 당황하셨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 예, 통일돼야 됩니다. 통일돼야 되는데, 나의 개인적인 소박한 그러한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근로하거나 노동하지 아니하여도 나에게 월급 주는 자산 따박따박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그러한 소망의 소원에 최적화된 물건이 오피스텔 아니겠냐. 입지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서 조금 더 한번 한 발짝 더 나가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같은 금리로 말이에요. 아까 1억 5천에 대해서 3% 이제 금리로 빌리고 또 다시 2천만 원 정도 이제 보증금이 리턴이 된다고 해서 실투자 금액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보다 더 덜 드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현장의 컨디션이라든가 시행사의 어떤 구조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여건이 각각 지역별로 개별 사이트별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정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같은 금리로 돈을 더 빌리겠다. 그러면 매매가 2억은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대출을 1억 5천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더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이 됐고 설계가 되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억 6천을 빌린다. 여전히 금리는 3%다. 그러면 종전에는 1억 5천이었잖아. 그러면 1,000만 원 더 빌리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예상 임대료 그대로 2천에 75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6천을 빌렸으니까 1억 5천 시절보다 1,000만 원을 더 플러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종전에는 이제 3천만 원이었죠. 다만 이런 건 있죠. 실투자 금액 수익률을 따진다면 일단은 연이자가 1억 5천 빌렸을 때는 연리 3%로 해서 연간 450만 원을 냈지만 3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된 480만 원이 이자를 더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임대 수입은 기존에 있던 900만 원 그대로다. 월 75만 원씩 그대로 받는 것은 특별히 어디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했다가 그러면 이제 빼보는 거죠. 그러면 900만 원에서
마이너스 연이자 1,000만 원 더 빌렸으니까 450만 원에서 480만 원을 빼면 연 임대 수입은 이제 전에 450에서 420만 원으로 줄긴 하지만 어쨌든 내 실투자 금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3천만 원에서 줄었잖아요. 그러면 연 임대 수익 420만 원에서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나누기를 하면 이게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아까 15%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21%까지 나와요.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자 빼고 연 순수입해서 연 21% 나오는 건 맞지만 살짝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보탬이 되고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으니 어차피 나 여유자금 더 있는 김에 2개 살까? 그러면 곱하기 2가 되고 내 수입이 그 다음에 3개 살까? 그러면 곱하기 3이 되고 뭐 어차피 질르는 김에 요즘 뭐 할 것도 없고 집값도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 사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뭐 한 5개 사버릴까? 2천만 원, 2천만 원만 있으면 5개면 뭐 현금 1억이 있으면 사겠구먼. 이렇게 하면 내가 급여 말고도 월급 받는 그런 것들 말고 따박따박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직장 생활도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도 내 백그라운드 뒤에 병풍처럼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세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또 기존에 하던 업무도 조금은 여유를 갖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실시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계산한 것, 이렇게 또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분양사무소라든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분양사무소에서 어떤 분들이, 상담사분들이 이렇게 커피도 주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설명을 하다가 약간 살짝 그래도 뭐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한 1,000만 원만 깎아주면 안 돼요. 그럴 때 아주 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잘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본부장님에게, 팀장님에게 여쭤볼게요 하면서 살짝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 다시 약간 살짝 관록도 있어 보이고 인자해 보이시는 팀장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뭐 김 과장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저 뒤쪽에서 잘 들었는데 너무 또 지실대고 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이번에 조금 이게 약간 우리한테도 이렇게 이득은 아닌데 특별히 선생님께만 제가 살짝 다른 데서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 1,000만 원만 살짝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1억 9천에 판다고 합니다. 야, 이러면 여태까지 설명 다 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뭔가 기름 붓는 듯한 그런 얘기가 또 특별한 스페셜 프로포절 제안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본인이 원래부터 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꼭꼭꼭 집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럴듯 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 보시죠. 실제로 이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15%냐 21%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실제로요, 꼭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꼭 명심 꼭 해주셨으면 좋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자산을 투자했을 때 그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확실하게 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투입한 금액에서 대출이 있다라고 가정하지 말고 대출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그 그러니까 그 월세 보증금 있잖아요. 요것은 내가 어차피 받았다가 되돌려 줄 돈이긴 하지만 이자라든가 금리가 발생하는 자금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거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이 개념 잘 아실 텐데 약간 뭐 소위 말하는 순투자 수익률 해서 IRR 이런 것들 많이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 부동산 쪽에서는 뭐 심지어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어떤 운용 수입이라든가 이자 수익까지 따져서 IRR 뭐 이런 순투자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거 계산하는데 부동산 쪽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돌려줄 돈이니까 그냥 내가
실제로 매수한 금액에서 받았던 보증금 정도 뺀 금액이 실제 투자한 원금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월세 이자율보다 예를 들면 대출금리가 월세 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기만 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수익률은 비례해서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대출을 일으키는 것들에 따른 대출의 금리에 따른 마법, 거기에 따른 수익률의 마법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자, 매매가 2억 똑같아요. 그리고 예상 임대료 2천에 75만 원 그대로 받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2천이 다시 2억에서 리턴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2천이 2억 주고 샀지만 되돌아오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면 1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연 임대 수입은 900이다. 그리고 연 임대 수입 900에다가 실투자 금액 1억 8천을 나눠주면 실제 수입은 5%짜리 수익률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러다가 금리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매달 상환해야 되는 금리가 또는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 빼주는 숫자가 커지면 기존에 있었던 월세 수입에서 빼주는 숫자가 커지면 남는 실제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수익률이 상당히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확 떨어지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금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는 오르지 않는 이런 가정하에서도 리스크는 또 있어요. 어떤 리스크예요? 그 얘기들 뒤쪽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순투자 수익률은 대출을 감안하지 않아야 진짜가 나온다. 찐이다. 진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오피스텔의 단점들까지 앞서 많은 장점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점들을 보시면 이런 단점들이 좀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을 지었는데 지금은 새 거였어요. 되게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좀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없다면야 꾸준하게 어떤 수익률이 유지가 되지만 그 옆에 또 새로운 애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을 좀 더 들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더 어떤 거주 공간 또는 사용 공간보다는 새 거주 공간 또는 사용 공간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새 녀석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쪽으로 수요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가끔씩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한 1년 중에 한 달이나 2달 정도가 공실이 나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또 노후화가 되면서 이런 공실에 대한 기간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어요. 그러면 수익률에 상당히 직접 타격이 생겨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노후도에 따른 수익률도 감소도 하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것이 낡았으면 내가 뭔가 바꾸고 싶고 뭔가 고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실내 구조라든가 인테리어 정도야 내가 몇백만 원 정도 들여서 약간은 신경을 써서 고칠 수 있지만 일단은 들어오는 그런 입구라든가 로비라든가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낡아지면 내가 실제로 150세대 오피스텔 중에 나는 704호를 갖고 있는데 704호에 한 채를 갖고 있는 소유주인 내가 그 전체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가 나 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큰 딜레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나 홀로 개선 절대로 나 혼자는 결국 150분의 1의 권리밖에 없는 그러한 소유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요. 또 하나 이게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유동화가 어려운 대표적인 이거 오타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좀 용서해 주세요. 대표적인 부동산이다. 그리고 가격 상승이 대단히 제한적이 잘 안 올라요. 실제로 사고 파는 것도 어렵고 또 가격도 잘 안 오르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수는 할 수 있죠. 왜? 뭘? 그리고 따박따박 월세 나오지 않냐. 요금 같은 저금리. 안 올라도 괜찮아. 그리고 사고 파는 게 어려워도 나 어차피 안 팔고 월세 따박따박 받는 목적으로 내가 이걸 샀으니까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샀다 손 치더라. 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 오피스텔 가격 동향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뭐 이런 거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파트는 꽤 오래전부터 이런 통계들이 집계되는데 오피스텔은 최근 많이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통계량이라든가 거래 사례들을 집계한 것이 그리고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집계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일단은 가장 과거 데이터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프들을 한번 모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 1월부터 이게 집계가 돼 있어요. 이제 아파트보다 훨씬 더 집계가 늦었죠.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집계한 걸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예요.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당장의 매매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오피스텔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좀 사지 않거나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면 매매 가격 지수가 내려가는데 2018년 1월부터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최근에 보면 2018년 뭐 9월 달 정도부터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게 뭐냐면 뭐 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익률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뭔가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수익률도 계속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오피스텔 수익도 다운이 되고 있으면 결국엔 내가 투자했던 어느 정도의 예상 수익률보다 현저하게 이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슬픈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렇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면 제가 이런저런 어떤 단점들도 말씀드렸고 장점들도 앞서 설명드리고 하기는 했지만 이런 장점이라고 또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대 논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들도 충분히 귀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먼저 오르는 오피스텔도 있다. 너 안 오른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오르는 것도 있어. 맞아요. 오르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오피스텔이 오를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소형평형 아파트는요. 날아갔을 거예요. 투자는 효율이잖아요. 비슷한 금액을 투자를 했다 손 치면 효율적인 면에서 자본이득이라고 하잖아요. 시세 차익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그래도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이제 밟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면 결코 좋은 자산 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 그쵸? 그리고 또 이 매매 차익이 없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주식에 있어서의 약간 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 배당 많이 주니까 배당주 성격이 있는데 우리가 배당주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어떤 주식을 샀다, 배당을 준다, 뭐 반기별로 준다, 연별로 준다, 뭐 어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 배당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기별 배당 받아서 또 투자를 한다. 원금에 또 산입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복리식 투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 원금의 크기가 주가가 오름에 따라 오르고 또 배당금도 받고 오른 배당금 가지고 또 원금에 산입을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오르고 또 늘어난 원금에 대한 또 다른 또 배당금이 나오면 복리식 투자가 되잖아요. 이게 먼저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서 배당주 투자라든가 유명한 주식들 이런 것들 또 미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미국 주식 중에는 심지어는 뭐 월별로 배당 주는 주식도 있다는데 뭐 제가 뭐 그쪽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모르니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성격이다. 부동산에서 배당주 성격이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리식 투자가 오피스텔은 안 돼요. 그냥 월세 받고요. 월세 받은 이후에 또 그것을 월세 모아가지고 얼마나 모은다고 그걸 또 오피스텔 사는 구입 비용으로 또다시 지출하기에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다달이 그냥 월세만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같으면은 배당주에 투자, 배당 유망주에 투자라면 배당을 다시 받은 것을 다시 주식을 사서 또 원금이 또 불어나는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이익도 볼 수 있는데, 이 원금이 불어나는 주가 상승 또는 가격의 상승이 잘 안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이런 나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고, 심지어는 이 원금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슬픈 거잖아요. 다달이 월세는 받는데 원금이 주는 거 보니까 월세에다가 줄어드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제로이구먼, 오히려 마이너스구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슬픈 그러한 스토리들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 월세를 받다가 안 되면, 정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안 되면 애들한테 물려주지. 애들한테도 이런 거 물려주면 그래도 월세 따박따박 받다가 계속 애들한테 물려주기 전까지 내가 계속 받다가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어떤 여러 가지 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강의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들었던 얘기들 중인데, 이런 거 물려줬더니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대요. 아니, 엄마 아빠는 이런 이상한 거를 갖고 있다가 물려줬어. 차라리 어디 시골에 길 없는 땅이라도 물려줬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알아, 거기 볕들 날에 있을지. 이거는 내가 팔 수도 없고, 판다고 하더라도 내가 분양받았던 돈보다도 조금 더 또 다운돼 시켜서 팔아야 되고, 보증금 받고 또 월세는 받았지만 월세도 가끔씩 밀리기도 하고, 이런 걸 골치 아프게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고쳐달라, 수리해달라,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걸 물려줬어 라고 원성을 잔뜩 얻어먹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슬픈 사연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오피스텔을 제가 이런저런 난점들 또 좀 어려움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구입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입을 보류하십시오. 보류하는데 어떻게 보류하느냐? 영구히 보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음이 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또 슬프게도 또 기존에 이미 또 갖고 있어.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났으면 안 샀을 텐데,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구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저는 일단은 매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매각한다? 즉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 좋아, 네 말 듣고 좋아, 팔기로 했어. 그리고 들어보니까 네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팔려고 해. 근데 팔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샀던 분양가라든가 내가 구입했던 금액보다 팔려고 하니까 더 낮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월세는 받았긴 했지만 그래도 파셔야 됩니다. 약간 손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월세는 받으셨잖아요. 배당은 받으셨으니까 손절 느낌으로 이걸 팔고요. 조금 더 뭔가 좀 다른 자산에 좀 생각을 해보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냐면,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자 손해 좀 보고 팔았다 이거야. 물론 중간에 배당받아서 월세 받았긴 했지만 팔았다. 그럼 뭘 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제가 이거를 우리 최양수의 팩트체크를 조금씩 공부를 시청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분명히 뭔가 감이 잡히고 공부거리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충분히 나중에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제가 애를 쓰고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보시다 보면 뭔가 감이 잡히는데, 당장에 이 편에서 결론 내려드린다면, 그럼 차라리 뭘 하는데 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제 아주 엄청나게 번화한 역세권에 투자하는 것도 너무 좀 어렵거나 투자 금액이 크니까 그저 한적한 역세권에, 그 한적한 역세권이 언젠가는 안 한적한 역세권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전세를 안거나 아니면 대출 좀 빌려서 보증금 조금 받고 월세를 받는 그런 임차인을 잘
그 조인을 하셔가지고 역세권에 있는 한 20년 된 낡은, 물론 역세권이라고 하면 좀 약간 가까워야 되죠. 도보로 한 7분 이내 거리에 있는 낡은 빌라라도 사두면 언젠가 재개발이 됐든 아니면 그 지역에 최근에 뭐 정부가 발표한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같이 매칭이 되면 여기에도 볕들 날이 있지 않겠니까 오피스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각각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오랜 동안 20년 넘게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오피스텔의 가격 흐름이라든가 어떤 결과치들을 많이 구경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맹점들이 있으니 우리가 가급적이면 안 하시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네, 이 영상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항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